안녕하십니까. 선진 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해방과 건국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서 1948년 동안 짧지만 정말 긴박했던 역사 시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후 김밥 드시면서 팀별 토론 나누시고 전체 모임에서 저번처럼 질문도 하시고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강의 해방과 건국을 청해 듣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소개해 주시고 국민의례 진행해 주신 강병준 우리 대구시 남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자,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이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주 오시는 게 쉽지 않아요, 결코. 근데 이렇게 참 이 무더위를 극복하고 와주신 여러분 발걸음에 정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애국심이라는 게 이 강의는 애국심이 우리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애국심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앗이 이렇게 터서 자라야 됩니다. 그 자라면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에게 그 씨앗이 옮겨져서 또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들 가운데 이제 풍성이 그것이 자라나기를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자, 이 책 속에 우리 교재 이영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 그 애국심이 자랄 수 있는 정말 귀한 그 생명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4주간에 걸쳐서 지난주 1주 했고 오늘 2주 차입니다. 자, 우리 2주에서 다시 한번 이 책 교재의 14페이지 첫머리에 있는 우리 4주 전체의 길잡이가 되어줄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나라의 기초 이념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정정당당한 것인지, 그것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떠한 정치 세력이 그 이념을 받들어 국가를 세웠는지에 대한 역사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은 선진국의 국민은 대개 애국적이다. 이게 우리 강의를 4주차의 우리 코스를 훌륭하게 길잡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볼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워야겠죠. 그것도 제대로 된 이념의 관점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애국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1주차에 강의마다 4개의 키팩트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강의의 핵심인데요. 지난주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독립 세력 중에 국내 실력 양성파와 미국의 자유민주 세력이 건국을 주도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정기에 민법 등 근대적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은 1988년까지 건국과 호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나라 만들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다 책에 있는 내용이죠. 제가 자의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영국, 미국,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점진적 자유문명과 프랑스, 소련, 북한으로 이어진 전복적인 기술 야만이 한반도에서 문명사적 대립의 최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제가 하나 끼워 넣은 게 있다면 기술 야만이라는 용어 끼워 넣은 거예요. 그거는 책에 안 나오지만 나머지는 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4가지 내용을 가장 총론적인 그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시기별로 이제 강론이 들어갑니다. 그럼 시기별로 오늘은 45년부터 대략 9년까지 약 4년간. 다음 주는 한국전쟁, 우리 6.25부터 그 다음에 4.19, 그 다음 민주당 정권이 몰락하는 60년까지. 그리고 마지막 주는 5.16부터 이제 1988년까지. 그렇게 이제 구분됩니다. 그럼 오늘
이제 2주차에서 예습 질문이 있었습니다. 각자 이미 이 예습 질문을 가지고 교재를 보셨을 텐데요. 자, 분단을 주도한 세력은 누군지,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북한과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건국 전후에 공산 세력이 도발한 대표적 사건들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예습을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키팩트 소개입니다. 오늘은 4가지 어떤 주제를 크게 다루느냐. 첫째,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근대적 자유민주 국민국가의 기초를 형성했다. 용어도 이제 농지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련과 김일성이 한반도 분단을 주도했다. 세 번째, 이승만 대통령은 유일 정통성을 지닌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어냈다. 두 번째 주제 보면은 흔히 반대로 말하죠. 분단은 남쪽에서 주도했다. 뭐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했다. 이런 식으로. 자, 네 번째, 공산주의 세력은 폭동과 반란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 했으며 적법 절차를 무시한 친일파 청산을 북한 정통성의 근거로 주장했다. 그래서 반일 종교처럼 그렇게 목을 맵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근대적 자유민주 국민국가의 기초를 형성했다. 자, 대한민국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러한 농지개혁을 했어요. 전 농지의 96% 이상이 자작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래서 소유권을 주는 듯 했지만 소유권이 사실은 아니었고 경작권뿐이었고 나중에 박탈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이제 우리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대한민국 쪽을 어떤 그 개혁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요.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3정보 이상, 예를 들어 1정보는 3,000평 가량입니다. 자, 그럼 여기 3,000평 3정보면은 9,000평, 대략 10,000평이라고 해보죠. 10,000평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테니까 이제 내놓도록 한 겁니다.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합니다. 그게 유상, 보상이 있는 몰수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분배. 자, 나누어 주는데 어떻습니까? 자기도 갚아야 됩니다. 땅값을. 그래서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국가가 보상을 해주고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서서히 갚도록 하는데 어떻게 갚았습니까? 30%를 5년간. 그러니까 생산량의 30%, 옛날에 소작제는 50%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30%면 그거보다도 적죠. 그럼 5년간만 하면은 자기께 되는 거예요. 150%. 총 해서 150%만 하면 되도록 연생산량에. 이렇게 해서 되니까 이전에는 해방 당시에는 84%가 소작관계, 이 중에는 순소작농도 있고 소작을 겸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토지에 농민의 84%가 소작관계에 묶여 있었는데 농지개혁 후에는 땅의 96% 이상이 자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6% 거의 대부분이 소위 경자유전 원칙, 각 땅을 이렇게 경작하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원칙에 맞게 전부 자작지로 거의 바뀐 것입니다. 자, 이런 대개혁이 일어나서 사실 이 이후로 만약에 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소작 관계라는 것은 근대적인 소유 관계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50%씩 계속 이 생산량에 그걸 떼주니까 자작농 중산층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아주 전근대적인 소유관계에 묶여있기 쉬운데 이것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승만 대통령 주도하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반면 북한을 보면요. 북한은 46년에 벌써 다 해버려요. 46년 3월, 45년 8.15에 소위 일제해방인데 46년 3월에 벌써 완료해버립니다. 땅을 다 나눠줘 버려요. 남한하고 우리 남쪽하고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경제체제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정보 이상은 전부 다 빼앗았어요. 아무 대가도 없이 빼앗고 그 다음에
대가도 없이 나눠준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매도하거나 팔거나 임대해 주는 게 불가하니까 사실은 처분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거기서 자기가 배타적으로 농사짓는 경작권에 가까운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50년대 후반에 가면 전부 집단 농장하면서 이것도 뺏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만이죠. 근데 이때 이제 대규모 월남자들이 생겨납니다. 총 한 100만 명 정도가 북한에서 나중에 합치면 내려오는데 그 중에 지금 토지개혁 후에 지주들이 이렇게 또 내려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토지개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반동 극우로 아주 이렇게 모함했습니다. 이때 극우, 반동 이렇게 말할 때 주로 파시스트 이렇게 막 그때 막 공격합니다. 좌익들이 뭐를 미국 국무부조차도 미국 국무부에도 상당히 좌편향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심했냐면은 전근대적인 이런 소유관계 대지주가 있고 그런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들의 그런 것 때문에 근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허용하면서 그런 관계에 바탕해서 반공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모함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부터 그런 뜻이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근대 문명에 대한 인식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토지 소유 관계를 해서는 근대 국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이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동, 뭐 파시스트 이런 말들은 완전히 모함일 뿐이죠. 그래서 이 농지개혁법을 보고 놀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농지개혁법을 할 때 당시 나중에 50년대에 진보당 당수로 되는 뒤에 또 나옵니다. 조봉암이라는 당시 보면 아주 왼쪽 편에 선 사람입니다. 아주 왼쪽 편에 선 사람을 이 토지개혁하는 주무장관인 농림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토지개혁을 적당히 할 것 같았으면 이 사람을 왜 임명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철저한 토지개혁을 하도록 이렇게 임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헌법을 기초한 유진호 박사 경우에 이 김성수 한민당 당수였던 우리 그 인천 김성수 고려대학 동아일보 호남의 대지주였던 김성수에게 농지개혁 말하니까 약간 주저했어요. 워낙 땅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농지개혁이 공산당을 막는 최량의 길이다. 그러니까 찬성했다고 이 대국적인 관점에서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까 전에 하나 빠진 게 여기 두산 SK가 왜 들어갔느냐. 그래서 이 지주들에게 큰 땅을 내놓은 다 사람들에게 국가 사업에 우선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거기서 큰 기업들이 두산, SK, 한화 같은 그룹의 기초가 형성됐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 학교도 많이 유도해서 사학재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조봉암이 문제가 됩니다. 조봉암은 1956년 이 중반 무렵에 대선을 치르고 이승만의 강력한 경쟁자로 이렇게 나왔다가 간첩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진보당 당수였는데. 그래서 이게 두고두고 아주 뭐 조작으로 몰아서 죽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서 해서 심지어 대법원에서 2011년에 결국 공소사실이 무죄다 하면서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거다. 책에도 약간 그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묘역에 문재인 당선 후에 대통령이 3년간이나 연속 화환을 보냈고 아주 묘역도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비밀 문서가 풀렸어요. 소련에서. 비밀 문서가 풀리면서 이게 이영훈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신 뒤에 풀렸어요. 근데 우리 이영훈 교수님 부지런하셔서 여기 또 나오죠. 이영훈. 당신 책 내용을 당신이 또 고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에 기반한 역사, 진실을 추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조봉암이 북한의 돈을 받은 내용이 안 소개되어 있지만 이 소련의 극비 문서가 해제되자 당신 책 내용을 사실상 이런 보도를 통해서 고친 거예요. 조봉암이 간첩인 게 맞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가 참 이렇게 우리나라에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죠. 이 소련 극비 문서를 보면은 김일성이 소련의 고위 이 부의장인가 하는 사람에게 조봉암이 먼저 대선 출마 열부를 타진했고 조봉암의 선거 자금을 건넸고
그래서 이걸 이 남쪽이 알게 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진보당 당원이 1만 명 이상이었다고 말하는데 이게 비밀 쪽지, 조봉암이 보냈던 쪽지와 일치한다. 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게 최근에 풀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 대법원 판결 어떡하죠? 지금 옛날 게 억울하다고 무죄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재심이 오히려 잘못됐죠. 재심에 대한 재심이 필요해요. 누가 하죠? 우리 선진화 아카데미에서 해야겠죠. 네. 우리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재심에 대한 재심이 필요한 게 많을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토지개혁을 보면 그래서 북쪽은 이미 떼해버려요. 이래놓고 무슨 통일이니 남북 뭐 합치니 얘기를 합니다. 땅을 자기 일방적으로 다 나눠주고 경제체제를 다 뜯어 고쳐놓고 그러면은 협상해가지고 체제를 다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정말. 자, 그리고 우리는 건국 후에 법을 제정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때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저농지개혁이 우리 6.25 전쟁 때 공산 세력에게 많이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기여했다고 나옵니다. 자, 소련과 김일성이 한반도 분단을 주도한 내용입니다. 자, 일방적인 토지개혁, 또 사실상 정부를 먼저 세웠어요. 군도 다 확립했어요. 그러고는 유엔 감시하에 총선을 하자 그러니까 그건 또 거부해버려요. 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5년 8월 15일에 일제 폐망인데 한 달도 안 된 이 9월 14일 소련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미 인민정부 수립 요강이라는 속에서 자, 소련 소비에트 연방은 우리 한반도에서 끝끝내 노동자 농민 정권, 이게 소비에트 정권입니다. 사회주의 정권,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제한할 거다. 끝끝내 제한할 거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9월 20일. 이거 한 달 조금 더 지났을 때 스탈린 지령 이런 거 이제 극비문서 해제를 통해서 다 밝혀진 것입니다. 뭐랍니까? 북한의 정권을 확립할 것. 북한에 먼저 자기들이 점령 지역에 먼저 확립할 것. 그리고 김일성, 최용근 등은 그런 목적을 띠고 소련이 보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죠. 자, 이때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 이건 이제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서구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데서 혁명을 2단계 혁명으로, 흔히 제정 러시아 때 자기들 혁명 경험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구처럼 이 선거하는 그 혁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이렇게 말하고, 그걸 토대로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 이렇게 고전적인 2단계 혁명론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그 30년대 40년대로 거치면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중간 단계를 끼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전선을 바탕으로 인민민주주의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조금 정교할 때 하지만 바로 직후에 이루어진 말에서 이미 그런 2단계 혁명론의 기초에서 북한에 자기들 정권을 확립한다고 딱 못 박아두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45년 12월에 되면 이미 북조선 공산당, 원래 공산당은 일국 일당 원칙이어서 전체에 한 당이 있어야 되는데 북조선 공산당이라고 해서 딱 분당시켜서 세워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책임비서 김일성, 이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요 소련 깃발. 소련이 아니면은, 소련 군대가 아니면 이 사람이 뭘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소련에 아주 이 하바롭스크인가 소련 거기서 몇 년을 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보내는 거죠. 12월 달에. 자, 박헌영은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김일성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공산당 당수처럼 있었는데 막 밀립니다, 이제. 자, 그래서 46년 2월에 가면 이미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가 회자, 한자의 임시인민위원회 끄트머리입니다. 자, 인민위원회는 우리의 뭐라 했어요? 정부이다, 이렇게 돼요. 자기들이 정부라고 막 걸어놨잖아요. 실제로 정부 기능을 하는 기관을 다 세운 겁니다. 발 빠르게 다 세워요. 소련의 그 후원 아래에서. 46년 2월 되면은 벌써 사실상 정부를 다 세우고 위원장에 김일성을 앉혀요. 자,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중국의 포병단장까지 한 무정, 2, 3천 명 부하가 있었던 무정이 위세가 대단할 것 같았지만 이 무렵 되면 벌써 45년 말 46년 초에 벌써 김일성한테 아주 90도 인사식의 말들을 합니다. 모든 회의 끝에 전부 김일성 찬양으로 끝나는 스탈린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무정 꼼짝 못해요. 벌써. 그렇게 벌써 확립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46년 3월에 벌써 땅 다 나눠줘 버려요. 자, 인민군 창건 작업은 쭉 해가지고 이때는 거대한 규모로 공식 선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군을 조직하기 시작하는 건 46년 이때부터 뭐 사실상 들어오자 말자부터 딱 그 김책, 최용건, 김일성 이 3인이 핵심인데 자기들이 각각 역할을 맡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영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 이러고 지금 완전히 스탈린주의적인 개인 숭배로 이때만이 아니고 들어와서부터 하는 겁니다. 사진 걸어놓고 아주 우상숭배처럼 하는 스탈린주의에서 시작된 게 그대로 이제 내려와서 북한은 스탈린 그 후르시초프 이래 소련에서는 조금 무너졌지만 더욱 강화해서 오늘날 지구상에 가장 인신숭배적인 그러한 체제를 형성하고 있죠. 여기 뭐 영원한 뭐 지도자 어쩌고 전부 말끝마다 그렇게 끝나야 되는 벌써 45, 6년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총선을 방해해요. 그래 그 일환으로 이제 여기 누굽니까? 김구 남북 협상을 이용하고 여기 김일성 이렇게 이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일 정통성을 지닌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어냈다. 자, 핵심적으로 정읍 발언, 좌우합작 통일전선 전술 거부, 유엔과 미국의 지도자 설득 등을 통해서 또 나중에 대통령제 확립을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의 아주 초인적인 그러한 위협을 이루어냅니다. 자, 오늘 강의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부분이 참 하이라이트일 텐데요. 자, 이 가장 첫 번째 사진으로 제가 45년도 이 사진을 소개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연합 창립총회 45년 3월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이세요. 그러면 75년생, 45년 지금 나이 만으로도 70세. 만으로도 70세. 우리나라 71. 자, 이 만 70세 아직 우리나라는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을 책에 나오는데요. 이때 미 국무부는 소련과 협조 분위기였습니다. 아직 일본에 대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고 있었죠. 동유럽에 좌우합작 연립정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되돌아서 보면 우리 되돌아보는 시선은 항상 뻔하죠. 그래 영어의 hindsight is 2020라고 이 과거를 돌아보면 시력이 전부 2.0이다 이거 양쪽이. 그러나 그 당시는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오리무중이에요. 이 동유럽의 연립정권을 세울 때 그게 나중에 소련에 다 먹힐 거라는 걸 그 당시에 뻔히 알았으면 세웠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뻔히 알지만 그때는 대부분 몰랐어요. 그런데 책에도 나오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확고하게, 그게 놀라워요. 확고하게 좌우합작 연립정부 그거는 공산주의에게 먹히는 길이다. 아주 좋은 예를 드시던 그 문장이 뭐냐면 집에 불을 지르는 자와 타협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책에 나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놀라워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미래형도 아니에요. 집에 불을 지르는 자와 이렇게 되세요. 저는 봤을 때 집은 문명입니다. 불을 지른다는 건 야만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을 파괴하고 있는 세력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문명을 파괴한다. 집을 불을 지르는 자다. 집에 불 지르는 사람하고 타협할 수 있느냐? 타협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그런데 미 국무부는 통일전선 하려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완고하니까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평생을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 빼고 나머지 통일위원회 구성하려는 사람들로만 좌우합작 통일위원회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죽어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면서 책에 나오지만 지난주 분량에 나옵니다. 이때 아이오와라고 미국에서
도시 지역이 아닙니다. 아주 중서부의 농촌 지역입니다. 그 당시는 더 했겠죠. 아이오와에 작은 양계장을 하고 여생을 보낼까 고민했다고 책에 나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부인과 아이오와의 이 운명의 얼굴이에요. 이때. 그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때. 자,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28 나이에 이 무기수입니다. 무기수. 28 나이에 입헌군주제 활동을 하다가 이 25 무렵에 체포되어 가지고 무기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이 28에서 한 1, 2년이 지난 아까 전에 사진.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이오와에 양계장 갈 뻔했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가 월남 이상제, 그 다음에 여기는 아버지 대신 형을 살고 있는 소년, 그런 것도 있었나 봅니다. 조선시대죠. 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토지개혁이 북한은 46년 3월에 해버리고 사실상 정부도 2월에 다 세워버리고 했다 했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본질과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정확히 보는데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을 주도했다. 북한은 그런 말 하지도 않는데 반쪽짜리 정부 세우자고 했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자, 좌우합작 하자고 합니다. 이 사람이 좌익이 그렇게 떠받드는 좌우합작의 대표인물 여운형입니다. 북한에 아주 우대를 받고 이 사람 딸이 북한에서 거의 부수상급으로 그렇게 대우받았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대우해 줄만 했습니다. 다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여운형은 과격한 공산주의자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합작을 하기에 아주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 이분이 김규식, 이분 이 이승만 대통령과 젊은 시절에 나란히 이분도 아주 이 머리가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어도 잘하고 그래서 유학하고 파리에 막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해서 가서 연설하고 이런 사람. 그런데 일찍이 이분은 공산주의 약간 친공 비슷해요. 그러니까 소련 혁명 후에 20년대 초에 벌써 소련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자, 그런 분이 이제 자기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좌우합작에 적극적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이분은 김구랑 같이 다니죠. 김구 선생이랑. 여기는 전부 공산주의랑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해서 좌우합작을 끌어당기기가 아주 좋은데, 자, 이승만 대통령 격렬히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뜻대로 잘 안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46년에 미 국무부가 워낙 좌우합작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미 국무부에 유명한 소련 간첩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 히스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 미 군정은 동경에 메가더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입장이 달랐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뜻이 좀 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직접 건너갔어요. 46년 12월에 몇 달 동안 머무르면서 미국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 설득을 통해서 오히려 이 트루먼 대통령과 마셜 장관이 트루먼 독트린, 이게 냉전을 말하는 겁니다.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겠다, 봉쇄하겠다. 미국이 아직 그런 봉쇄 전략이 나오기 전인 겁니다. 이 봉쇄 전략도 안 나오고 미 국무부의 입장도 늘 합작으로 기울어져 있고 하니까 얼마나 기로에 서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선구적으로 미국에 가서 오히려 미국 조야를 설득해가지고 미국 대소 봉쇄 전략이 나오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 엘리너 루스벨트, 온갖 그런 사람들에게 정보 보내고 연락하고 활동을 취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의 연락처 하면 가볍게 볼까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보다 원조가 우드로 윌슨입니다. 우드로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로 유명한 유엔보다 더 앞서 있는 국제연맹, 거기에 창설자.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계열에 볼 때는 아주 태두입니다. 더 선배격이.
우드로 윌슨의 거의 수제자급인 사람. 우드로 윌슨이 아주 아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가족과 친해요. 그러니까 엘리노 루즈벨트에게 말을 하면은 통하는 거죠. 예, 이승만 대통령의 위상은 아주 높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46년 12월 직전이 바로 10월 폭동, 대구가 유명한 기폭제가 된 그 10월 폭동이 일어나던 때 전국적으로 수많은 테러, 폭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남노당이 막 뒤집어 엎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남쪽만이라도 독립정부를 갖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프린스턴에서 박사받기 전, 자, 그 무기수가 고종이 이 을사늑약 후에 미국에 좀 탄원하러 보내기 위해서 미국 사정에 밝고 영어가 능통한 이승만을 특사로 보낼 때 가가지고 유학해서 그래서 초고속으로 프린스턴대에서 국제정치학, 국제법에 가깝습니다. 이 박사를 받기 직전 기숙사의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으로 식민지가 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YMCA 등을 토대로 아주 활발한 활동들을 펼치다가 일제 탄압이 너무 거세지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 1911년, 2년 무렵에 망명길에 오르고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35년간 한 번도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 밟았어요. 자, 이것은 그래서 다시 망명길에 그때 올라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탄원과 그걸 해보지만 당신은 일제가 조선을 막 병합한 때이기 때문에 일제의 힘이 미국에서도 막강하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조야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뭔가 다 이룰 수 없고 그런 때에 장기전을 펼 생각으로 이제 박용만 등의 안내로 하와이에 온 것입니다. 이 하와이는 당시 우리 한국 교포가 제일 많이 살고 사탕수수 농장 등으로 가서 그런 곳이에요. 미국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촌 중에 촌입니다. 오늘날 봐도 미국 50개 주 중에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약간 특이한 주가 하와이죠. 당시 1900년대 초입니다. 하와이가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예, 이때 하와이에 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 집인데 많이 머무르셨던 집 같아요. 이 집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저도 이 집 주소 앞에 가서 비슷하게 아직도 있어요, 이게. 물론 이 옆은 집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지만 아직 비슷하게 이 형체가 남아요. 참 인상 깊습니다. 여기 오셔서 뭘 했느냐?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그러니까 하와이의 동포들이 약 8,000명 사탕수수 때문에 갔지만 변변히 교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프린스턴대 박사가 온 겁니다. 당시 국적을 떠나서 프린스턴대 박사가, 프린스턴은 그때도 아이비리그 중에 아주 높은 학교입니다. 하와이에 올 일이 없는데 하와이에 와서 초중등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포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 교포들이 운영하던 기숙학교를 발전시킵니다. 이 활동이 해방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와이는 한국 독립의 기지였습니다. 하와이의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독립성금을 내가지고 많은 독립운동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교포사회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하나 더한 것이 교회를 합니다. 이게 지금도 아까 전에 이 학교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학교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하와이가 세계적인 관광지뿐만 아니라 우리 이 대한민국 건국의 순례지 비슷해요. 학교 그리고 이 교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광화문을 번떠서 지은, 당시로 보면 아주 웅장했어요. 지금도 꽤 큽니다. 사람이 요 정도 크기잖아요. 그런데 높죠. 자, 이 한국 건축을 따라 지은 교회를 계속한 교회, 학교와 교회, 교육과 신앙,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합니다.
자, 이건 이제 19년 당시 그렇게 하다가 3.1운동이 나고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초빙하게 되는데 그 직전입니다. 3.1운동이 나고 4월 달에 한인 대회를 필라델피아에서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엽니다. 이때 미국 각지에 한인들이 모여서 한인의회처럼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 이념이 여기서 막 나옵니다.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가 주도해요. 서재필 박사는 제일 원로고 이승만 박사가 사실상 핵심이죠. 이승만 대통령을 여기 워싱턴이 앉았던 그 기념관 자리에 앉히고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룬 당시 2박 3일의 회의록이 상세히 남아있는데 그것을 재현해서 음악극으로 훌륭한 수준으로 만든 게 이 1919 필라델피아. 한두 달 전에 공연에서 아주 많은 그 사람들이 호응하고 그래서 앵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앵콜 공연이 7월 15일 얼마 안 남았죠. 용산 아톨 대극장에서 하는데 보시면 후회 없으실 것입니다. 수준이 높고 이혜경 교수님이란 분이 이제 평생 이 쌓은 것을 바탕으로 만드신 훌륭한 음악극입니다. 자, 1919 필라델피아에서 이런 건국 이념에 기초가 놓이고 자, 그리고 20년에 상해까지 갑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대통령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대통령 이승만. 그런데 요 옆에 누구? 안창호, 이휘영, 이시영 뭐 등등 아주 그 기라성 같은 우리 독립운동가. 자, 이쪽의 끝에는 손정도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목사님인데 북한에서 이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러나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안에 바람잘 날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아주 모함도 많고 그래서 약 2년 정도 뒤에 떠납니다. 떠나고 다시 하와이에서 계속 주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33년에 이 세계 그 여러 가지 국제연맹 이런 그 운동이 있고 제네바에서 회의가 있고 이럴 때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호소해야겠다 하고 제네바에 가신 것입니다. 34년 나이가 60세에 가까웠죠. 우리나라 59살 많이 나이 들어 보이시죠. 네. 그 무기징역 받은 청년이 지금 아직도 멀었습니다. 33년 일제는 만주사변 일으키던 무렵이에요. 일제는 명치유신 68년 후에 한 번도 미드웨이 해전까지 거의 지지 않고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일제는 강력해 보이고 우리는 암울해 보일 때입니까? 나이는 이만큼 들었어요. 자, 이게 유엔 건물 지금도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찍으신 사진입니다. 이 무렵쯤에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납니다. 네. 자, 이승만 대통령 능력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신문에 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문제 이런 부분을 소개하고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41년 무렵에 자,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태평양 전쟁 일으킬 것을 예견한 책을 내서 미국에서 완전히 더욱 유명해지게 되죠. 자, 이승만 대통령은 태평양 전쟁 나기도 전에 일으켜서 일본이 패망할 것을 예상했고 안창호 선생은 이 만주사변 정도 났을 때 일본은 저 팽창야욕을 계속해서 결국 패망할 거라고 예견하고 중일전쟁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다 이 식견이 높고 선각자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제가 패망한다는 것을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맥아더 5살 아래입니다. 맥아더 장군 아주 높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당시 미국에서 위상이 대통령급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한테 깍듯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에서 위상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당시 대한민국에 한 분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합작에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모습인데 이 헌법 제정 과정에서 내각제로 하려는 게 아주 많았죠.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이거 대통령제 안 되면은 나 빠져버린다고 할 정도로 해서나
대통령제가 됐고 그 외에도 내각제 요소가 숱하게 들어갔습니다. 국회에서 간선으로 대통령을 뽑았어요. 초대 대통령을. 그 정도로 내각제적 요소가 많았고 뒤로 가면서 조금 빠졌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때의 그 대립 모습 때문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로 학계에 아주 뭐 통설이고 정설입니다. 아무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 미국의 고전적인 대통령제보다 내각제적 요소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헌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러면서 더 내각제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미 내각제적 요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무총리 제도. 미국에 국무총리 없죠?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강요를 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격한 상권 분립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내각제는 그 자체로는 영국, 뭐 독일 다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가 안 되고 나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 특수성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소련이 이미 46년 3월 얼마나 초기입니까? 이때 벌써 내각제를 권하고 있어요. 소련이. 이런 소련 문서가 해제되고서야 뚜렷해진 것입니다. 통일적 임시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소련 외상, 고위직이죠. 자, 외교부 장관이 내각 책임제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내각 구성은 왜 유리할까요? 북쪽은 자기들이 다 먹어요. 남과 북의 균등한 몫을 분배하면 북은 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좌파, 좌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반쪽도 먹어요. 그 결국 4분의 3을 먹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결국 어떻게 끌고 가죠? 좌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제가 되면은 브레이크가 걸려요.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딱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대로 남쪽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결국 한반도 전체를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국 기념사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반동이라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 소위 파시즘을 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건국 기념사에 보면은 절대 우리나라가 아무리 신생국이라도 싱가포르의 이광요 같은 것도 자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사에 아주 독특하고 빛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틀을 잘 놓은 것이죠. 보면 독재주의가 결국은 자유와 진흥을 가져오지 못한다. 민주제도가 어렵고 더디다. 어렵죠. 자신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걸 예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제도를 하면은 쫓겨나기 쉽죠. 그러나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긴다. 그래서 민주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뛰어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일반 시민은 투표 권리와 참정할 권리, 보통선거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일어나면은 보통선거제가 무너지죠. 참정권이 허울만 남게 됩니다. 자, 개인으로나 도당으로나 전복하려면 용서 안 돼요. 국가보안법이 필요합니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복하려는 사람들까지, 불지르는 사람들까지 놔두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력하는 바는 농촌, 노동, 고생하는 동포들이 생활 개량, 새마을운동이 예견되고 있죠.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 거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행복한 거죠. 이 씨앗이 잘 놓여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산업화도 나오고 그 안에 들어있는 민주화도 나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선진화도 나오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수출 입국을 벌써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 벌써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건국 기념사입니다. 공산주의는 자, 여기 어떻습니까? 미워하게 한다. 공산주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항상 편가르기를 하고 그걸 자기들 지배에 이용합니다. 그리고 모해, 이것은 거짓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항상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 민족을 망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 우리의 이념이 국기가 증명하는데 이 대목이 놀랍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대 박사고 자유민주주의 서양 문명을 가장 깊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까지? 사실은 서당 다닌 사람이에요. 배제학당 가기 전에 한 20살까지 당시 대사원 대사관을 지낸 가장 학식이 높은 분한테 배웠어요. 서당에서. 그러니까 동양 교양의 정수를 배운 것입니다. 이분이 여기 건국기념사에 어떻게 났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상고적부터 태극이 천지 만물에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이치를 실행하기에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건국기념사에서부터 동서양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나라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서양 영미로 이어진 자유문명의 정수를 가장 체현하고 그 다음에 동양문명 정수까지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진짜 빛나는 것이 될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씨앗이 죽으면 안 되겠지만 씨앗이 살아나면은 이것은 우리 이 광복절 노래처럼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선아리니 이런 말이 전혀 이 함부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자유우방들의 한미동맹을 예견하고 있죠. 오래된 깊은 그런 구의를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일반 국민이 충성과 책임심과 굳센 결심, 애국심을 가져야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은 마지막 주제입니다. 폭동 반란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 했는데 자기들은 적법 절차도 무시한 마구 청산하는 친일파 청산을 북한 정통성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남로당 하는 일을 보세요. 진짜 가짜 지폐를 뜯은 겁니다. 이거 자기들이 부끄러우니까 부정도 막 했어요. 덮어 씌운 거라고. 근데 한국은행 담임 분이 이 한국은행의 역사를 쓰면서 딱 완전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공작금으로 위조 지폐를 찍어가지고 자기들 기관지 만든다면서 인쇄기 가져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이 남로당 검거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자, 대구 유명한 10월 폭동. 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미군정이 아직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 농산물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정책이 확립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놔뒀습니다. 미국이 원래 자유경제니까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혼란기에 뭐가 매점매석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으로 사람들은 해방 후에 막 쏟아져 들어왔는데 촌에 있는 분들이 쌀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에서 미가가 폭등하고 45년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반대편으로 갔어요. 반대편으로 강제 수매에 막 들어갔습니다. 강제 수매에 들어가는데 가격이 3분의 1 시가에 이래 되니까 이제 촌에서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쌀도 안 내놓고 막 불만이,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막 이 틈에 일어난 것이 이 10월 폭동인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식량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불만이 가득 쌓이고 거기에다가 경찰 과잉 진압이 하나 일어나니까 불이 퍽 붙어가지고 이 당시 좌익들은 대한민국 전역에 우리 해방 역사를 조금만 꼼꼼히 보시면은 대구만이 아니라 각 지역 전체에서 너무너무 많았어요. 좌익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말 48년, 9년까지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충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좌익화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이 남로당이 지령을 내려서 골기해라 막 이렇게 부추기고 파업해라 막 한 이 10월 폭동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부 수립 방해하려고 48년 5월에 선거하지 않습니까? 50선거. 그 전에 2월에 이제 총궐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또 막 폭동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4.3의 전조입니다. 제주 4.3에. 자, 2월 이때 구호를 내세운 거 보세요. 자, 유엔 한국위원단 선거 못하게 반대하고 남조선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하고 선거하지 마라 이런 거죠, 결국. 그 다음에 양군 철퇴, 미군 철수하라. 또 이거 벌써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 철수하면 소련은 이미 확립해놨지만 남쪽은 혼란스러운데 자기들 판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부를 자기들이 딱 지정해주고 있어요. 제국주의 앞잡이 이승만, 김성수. 이승만, 김성수가 우리나라 국부입니다. 여기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승만은 뭐예요? 반독. 김성수는 친일.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근대 자유개혁을 농지개혁으로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사람이고 김성수는 독립운동 한 사람이에요. 민족 실력 양성 계열로. 일제 말에 탄압으로 이루어진 그걸 가지고 친일파로 몰고 2018년 문재인 정권은 급기야
김성수에게 주어진 훈장을 박탈해버려요. 훈장이 없어졌다니까요. 국무회의를 거쳐서 훈장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친일파가 무슨 훈장이냐 이러고. 2월 폭동대로 가고 있지. 이승만 대통령은 파묘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자,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를 하라. 우리가 했죠. 북한은 이게 됩니까? 자, 노동임금을 배로 올려라. 최저임금 급격 향상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저들은 하지도 못해요.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무상몰수회가 나눠주라. 이런 얘기를 2월 폭동 때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몇 년 전까지도 이걸 꼼꼼히 뜯어보면 우리 내부에 여전히 극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내부에 아직도 건국전의 이 흐름이 여전히 완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승만 인정하지 않고 김성수 친일파라 그러고 훈장까지 박탈하고. 자, 야당의 후보가 누가 되건 간에 이 입장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자기들 당대표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누가 되든 간에 그쪽의 입장은 이승만 대통령은 파묘할 사람, 김성수는 친일파. 이 입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헌법적 균열, 헌법을 가치를 내화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우리 이 선진화 우리 강의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확산시켜야 되겠죠. 자, 제주 4.3을 보면은 남노당이 주도했어요. 자, 그래서 김달삼 유명한 그 제주 4.3의 자기들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이렇게 묘를 세워줬잖아요. 이 사람 6.25 때 내려오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4.3 뭐 법 만들어가지고 여기 묘 제주도에 또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참 어떡하려고 이러고 있냐. 자, 우리 제주도 출신인 원로 작가 현기런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민주국가 건설을 거부하려는 반란의 목적, 섬의 반란이라는 책에서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 반인권적 폭력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이 대전제가 돼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 뭐라 말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18년에 4.3 추념식 가가지고 이런 시를 쓴 사람을 우리를 일깨워준 분들 이러면서 말하고 나중에 통일조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분단에 저항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폭력 진압했다라고 몇 년 뒤엔 또 말합니다. 이 도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건국을. 자, 이 이산화의 시를 보세요. 86년에 나온 시입니다. 이 땅은 아메리카의 한 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제의 각을 뜨다. 끝내 다 뜨지 못한 채.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니에요. 각을 뜨다. 그러고는 깃발을 덮어다오 인공의 깃발.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인용적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제주도의 혁명 전사들은 그렇게 갔다. 시인 화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를 쓴 사람을 당시 유명했습니다. 이런 시를 쓴 사람을 우리를 일깨워준 분들의 작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제주 4.3이 워낙 제주도에는 이 좌익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그래서 중산층 형성이 아무래도 덜 됐죠. 그러니까 당시 또 일본에서 건너온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많이 갔다가 일제 때 또 건너오고 당시 제주도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병력이 모자라 가지고 증파하려고 하니까 반란 일으켜 버렸죠.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근데 이거를 여순 반란 이 말을 고치려고 무진했습니다. 그래서 무장 봉기로 고쳐보고 뭐 나중에는 보상법까지 요즘은 만들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4.3 보상에 이어가지고 요순 이때 보상 명분이야 이때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보상한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은 또 그때 국군이랑 싸운 사람들 다 보상하고 이렇게 되는 흘러가게 4.3을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폭력하고 무력 그걸 한번 좀 마지막 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이 폭력이라 그랬는데 이건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흔히 폭력이나 무력이나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한자에 그 파자를 하면은 참 때로 특이한 게 있는데 이 무자도 그래요. 우리 무자 이렇게 한자를 보면은
밑에 그칠 지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 그게 창과자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대표하는 창과자를 밑에 그칠 지자를 쓰고 그게 무력을 뜻하는 무자가 됩니다. 뭐죠? 폭력을 그치게 하는 것이 무력이라고 하고 있어요.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기관은 무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군도 무력을 가져서 나치 히틀러와 싸웠습니다. 히틀러처럼 하는 사람은 폭력. 그 폭력을 제압하는 것은 무력. 이게 구분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헷갈려요. 그러면은 집에 불 지르는 사람을 제압하는 것은 뭡니까? 무력이죠. 그럼 제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불 지르는 사람에게 무기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정도가 때로 민간인 희생이 날 수가 있어요. 억울한 민간인. 근데 이런 관점이 다 뭉개지고 오히려 제일 거꾸로 뭐예요? 이 목적, 부당한 이 목적도 다 없어져 버리고 국가 권력의 폭력적인 이러면서 문재인 정권 때 맨날 하던 말입니다. 국가 권력의 폭력적인 뭐 국가 폭력 이러면서 국가는 폭력을 거의 자유민주 국가가 폭력을 쓰면 그 자체 말이 업을 성사해요. 자유민주 국가는 무력을 씁니다. 무력을. 예. 부당한 폭력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은 친일파 청산이 맨날 이게 자기들 정통성, 민족 정통성 난리예요. 그런데 사실 북한도 내각 구성한 거 보면 이용하려고 많이 썼습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막 무자비하게 죽이고 쫓아내고 한 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심지어 김연수, 이 사람은 김성수의 동생입니다. 김연수, 김성수 형제가 이 독립, 이 우리나라 민족 자본 이런 거에 대표적입니다. 김연수는 사업 쪽에 보다 집중하고 김성수, 그 형이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김연수 이제 일제 말에 협력한 것 가지고 여기 이제 반민특위에 아주 거칠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좀 이렇게 아주 심하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김연수까지 33인 중에 한 사람까지 또 여기 최린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포승에 묶어서 끌고 올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데 과도한 게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그걸 지켜보려고 하는 이게 바로 자유민주 국가, 자유민주 문명의 모습. 근데 이게 거대한 우리 그 히틀러 독일 같으면 그런 반인권적인 아주 국가기구 수준의 폭력이 일어났을 때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나중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을 이제 전환기 정의라고 부르는데 이 좌파가 좋은 용어는 다 가져다 써요. 그런데 5.18에다 이걸 막 붙이는데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전환기 정의는 국가 수준의 히틀러, 그 다음에 6.25 뭐 이런 거 그때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 그런 거 정리할 때 전환기 정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핵심은 적법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런 대규모 국가 차원의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그거 어떻게 극복하냐? 적법 절차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벌을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사법 절차를 거쳐서 그게 정의 실현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벌 주려고 하면은 공동체가 다 파괴될 수가 있어요. 연루된 사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절차를 거쳐서 뭐 사과를 구하고 사죄하고 용서하는 그 공동체 회복의 절차가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어땠어? 이런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친일파 청산이라고 지들이 주장하는 것은 문명을 파괴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오히려 제도를 파괴한 것도 있거니와 친일을 깨뜨린다면서 그 일정기 때 남아있는 민법도 없애버리고 관료제도 없애버리고 결국은 근대 제도, 공장도 못 돌리게 됐죠.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이런 사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 제대로 문명적 극복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당연히 북한은 맨날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남북 모두 정통성이 없다.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또 요걸 살짝 바꾸면은 남북 모두 조금씩 정통성이 있다. 세모. 북한은 친일 극복 이런 민족 정통성이 있고 남쪽은 뭐 자유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결국은 둘 다 조금씩 있는 걸 합쳐야 된다. 이 쏘가 넘어가기 쉽죠? 이게 아주 지금 우리나라에 구분 잘해야 돼요. 국민의힘 계열의 국회의원 데려다가 한번 시험 치면은 여기 이거 체크할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지금. 왜 1위로 못했을까요? 왜? 그래서 우리 지금 1강, 2강 이영훈 교수님의 책 같은 게 있는 거죠. 상세하게 역사와 이념을 뜯어봐야만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생깁니다. 이거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1위로 확장되는 거지. 이게 위험한 이유는 이게 이제 중공식으로 가기 쉬운 거예요. 자유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중국도 시장경제 하네 이러면서 나중에 가면 슬그머니 그렇게 실제로 그 밑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걸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태경 그리고 그 밑에 김영환 옛날 주사파 이 사람들은 평생 안 바꿔. 이승만 대통령처럼 평생 안 바꿔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에서 평생 안 바꾼단 말이에요. 자, 우리 김구 늘 문제적입니다. 김구의 도덕정치. 자, 이 책에서도 아주 강조하고 있지만 양면성을 한번 봅시다.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가 아니라 옳은 길이냐 사악한 길이냐가 중요하다. 아마 우리 선진화 아카데미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말에 감동받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러면.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38선을 베고 쓰러질 지언정 이러면서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협력하지 않겠다. 멋있게 보여요. 도덕정치.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런 정치적 사건들 하나 있으면은 죽어도 타협이 안 돼. 그래가지고 타협을 할 지연정 뭐 이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도덕정치. 근데 그 다음을 한번 봐요. 이 같은 김구가 유어만이라는 중국의 장개석 그쪽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북한 갔다 온 뒤입니다. 평양에 가보니까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이 필적할 수 있는 군대를 건설하는 거 불가능하다. 언제든지 남침 전개할 수 있다. 인민공화국 수립 만반의 준비가 돼요. 마치 메뚜기 그 모습처럼 완전히 쫄아들어 있죠. 이건 또 뭐예요? 자, 이 도덕 정치하고 이 권력 현실 정치하고 이게 막 뒤섞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나? 도덕 정치, 권력 정치, 현실 정치. 권력 정치나 현실 정치나 비슷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을 이승만 대통령 어땠죠? 이승만 대통령은 권력과 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의 어려운 길을 아주 기적적으로 뚫고 올 수 있었어요. 미국까지 갑니다. 필요할 때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주 원칙적이에요. 자유민주 국가를 끝내 세우고 독재가 안 된다. 예.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법과 정치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유 대한민국의 관점이 이거다. 예, 그렇게 선진화의 관점이 이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내용을 총괄해 보면요. 대한민국 농지개혁은 근대적 자유민주 국민국가 기초를 형성했지요. 소련과 김일성이 한반도 분단을 주도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유일 정통성을 지닌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어냈죠. 공산주의 세력은 폭동과 반란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 했는데 적법 절차를 무시한 친일파 청산을 북한 정통성의 근거로 주장했죠. 자, 이런 우리 네 가지의 오늘 핵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주차에 이제 우리 예습 질문입니다. 6.25 전쟁 발발 책임, 또 휴전은 어떤 과제를 남겼나, 50년대의 정치 경제에 어떤 발전점도 있고 한계점도 있습니다. 자, 그걸 보는 것. 그리고 4.19의 의의와 그럼에도 민주당 정부는 왜 좌절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습 질문으로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그대로 한 글자도 안 고친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건국 헌법부터 계속되고 있는 70년의 외침, 우리가 못 들었을 뿐인 이 선진화 결의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에 거는 2박자, 밑에 거는 3박자. 그래서 3번 이제 반복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창하고 그 다음에 3번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 하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열강을 해주신 도태우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